안녕하세요.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의 최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기출문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뒤에 있는 21번부터 4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는 꼭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0년 24일 기출문제고요. 자, 뒤에 있는 21번부터입니다. 자, 21번이요. 도매 물류 사업의 기대 효과 중에 제조업자, 즉 생산자를 위한 기능이 아닌 것은, 자, 문제는요, 무엇이 중점이냐면 바로 제조업자, 생산자를 위한 기능입니다. 물론 도매 물류 사업, 즉 도매업자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누구를 위한? 바로 제조업자를 위한 거죠. 자, 제조업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말 그대로 제조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제조를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도매업자가 뭐를 해주죠? 판매를 해주는 거죠. 즉 제조업자는 본인이 잘하는 제조를 하는데 반대로 도매업자는 그 제조된 물건을 사다가 판매를 해주는 기능을 한다. 즉 그게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구색의 편의 기능. 자, 2번 주문 처리 기능. 3번 물류의 대형 집약화 센터 설립 기능. 4번 판매의 집약 과격화 대응 기능. 5번 시장 동향 정보의 파악 생산 조절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즉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 아닌 거 혹시 답 찾으셨어요? 자, 답은 1번이죠. 자, 구색 편의가 뭐죠? 자, 도매업자는요, 사실 이 하나의 제조업체에서만 가져오는 건 아니죠. 여기 제조업체에서 물건도 가져오고 다른 제조업체에서도 가져와요. 즉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그 도매업자에 대한 소비자가 있죠. 뭐 그 소매업자도 있고요. 그냥 일반 소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살 수 있게 구색을 갖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구색 편의 기능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예요? 바로 소비자를 위해서죠. 자, 이 소비자는 도매업자 입장에서의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도매업자의 소비자인 소매업자도 될 수 있고 일반 소비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구색을 갖춰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럼 주문 처리 어때요? 제조업자는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매업자가 대신 주문을 처리해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있는 거 물류의 대형 집약화 센터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럼 네 번째 판매? 역시 맞고요. 자, 다섯 번째 있는 거 이제 시장 동향 정보까지 가는 거죠. 아, 시장에서는 이러한 물건이 좀 팔리는구나. 그럼 제조업자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객들이 많이 원합니다. 그럼 이런 걸 더 생산하시는 거 어떨까요?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답 맞고요. 자, 1번만 틀렸습니다. 자, 1번은 제조업자를 위한 게 아니고 소비자, 즉 소매업자나 일반 소비자를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맹점 사업의 종류는 이미 연세점이라고 하며 독립자본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매점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체인본부에 위탁하는 체인 시스템이다. 체인본부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능만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즉 이런 임의연세점이라고 해서요. 그 다수의 조금 매점들 있잖아요. 소매점들. 그런 업자들이 모여서 체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볼런터리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처음 나온 단어니까요. 이런 거 좀 암기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런 임의연세점, 자,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매점들이 모여서 자, 특정 기능을 한다. 그들이 모여서 체인을 만들었다가 바로 그 볼런터리 체인이고요. 자, 이번에는 레귤러리 체인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체인은 뭐예요? 자, 기업이 하나로 통일된 자본으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레귤러 체인입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해서 본부에서 딱 관리를 하는 게 레귤러 체인이고요. 자, 3번 프랜차이즈 체인. 요즘에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프랜차이즈가 뭐예요? 계약에 의해서, 즉 본부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주지만 계약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각각이 다 사장님들이 따로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 체인입니다. 그래서 체인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볼런터리 체인, 레귤러 체인, 프랜차이즈 체인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뜻인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 답은 1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기술은 표준화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서식이나 기업과 행정부서 간의 공증서식 등을 서로 합의된 의사전달 양식에 의거하여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 자, 기업 간에 또는 서로 뭐 이제 행정부서 간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종이를 안 주고 여기 이제 의사전달 양식에 의거하여 컴퓨터 간에 교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컴퓨터로 교환하는 문서가 있었죠.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 방식 딱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요거 다 아시죠?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전자문서 교환은 뭐예요? 바로 EDI입니다. 자, 전자문서는 EDI라는 거 요거는 꼭 알아주세요. 답은 1번이었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EAN 13형 바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코드는, 자,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 딱 문제 첫 줄을 읽고 이게 무슨 소리지? 사실 살짝 고민했던 문제이기는 해요. EAN 13형 바코드 종류를 물어보는 건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기를 보니까 사실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EAN 13형, 자, EAN 13이니까 숫자가 13개가 있잖아요. 그 13개 숫자들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처음에 첫 번째 줄이 조금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저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EAN 13형 바코드에 포함되었다. 아하, 거기에 있는 숫자들이 뜻하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13자리 숫자니까 13이에요. 자, 13은 13자리. 그럼 각각의 숫자가 뜻하는 게 있는데, 자, 우선 앞에 세 자리가 있고요. 자, 혹시 아세요? 앞에 세 자리? 그다음 중간에 네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5자리가 있고요. 마지막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한 자리에서 전체 더해서 13자리가 있는데 이 각각이 뜻하는 게 다 다른 거여서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세 자리. 얘가 바로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 처음에 국가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 식별 코드에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참고로 대한민국의 국가 식별 코드는 몇 번인 줄 아세요? 이제 한번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셔서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렇게 상품들의 바코드를 한번 보세요. 그럼 다 13자리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다 숫자가 똑같아요. 얼마냐면 880입니다. 880.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식별 코드 880. 그래서 딱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거구나. 그것만 봐도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 자리는 국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네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제조업체예요. 어느 기업에서 만들었을까요? 즉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에서 만들었을까요? 하고 나오는 거고요. 이 5번째 그게 바로 이제 상품, 각각의 상품 자체가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 제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별로, 제품별로 나오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한 자리는요. 이 앞에 것들을 뭔가 여러 가지 서식에 의해서 얘를 이게 맞다 안 맞다 해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체크 디지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각각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국가, 제조업체, 상품에 관련된 거 마지막 체크 디지트 이게 아닌 게 몇 번이에요?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EAN 13의 바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코드란 말은 이 13자리 숫자 중에서 아닌 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지요. 자, 이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네요. 자, QR코드. 우리 평소에 QR코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QR코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요. 코드 모양이 정사각형이다. 어때요? 정사각형. 맞죠?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거. 1번. 맞아요. 자, 2번이요. 1차원 바코드에 비하여 오류 복원 기능이 낮아 데이터 복원이 어렵다. 자, 혹시 QR코드를 만들어 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이런 거 어때요? 굉장히 쉽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럼 어때요? 당연히 내가 오류 복원할 수 있고요. 데이터 복원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틀렸어요. 자, 3번이요. 1차원 바코드에 비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겠지요. 자, 4번.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2차원 형태의 바코드이다. 맞습니다. 자, 흑백 격자무늬 맞고요. 참고로 QR코드는 2차원이겠죠. 자, 교재 보시면 1차원, 2차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바코드에 4종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QR코드겠죠. 다음 5번이요. 1994년 일본의 덴소웨이브사가 개발하였다. 자, 요거는 덴소웨이브사가 개발하였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물류정보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RFID는 태그 데이터의 변경 및 추가는 불가능하나 능동형 및 수동형 여부에 따라 메모리 양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RFID? 우리 RFID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학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RFID는 굉장히 변경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데이터의 변경 및 추가는 불가능하나? 아니에요. 데이터 변경 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RFID 변경 및 추가 불가능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이요. UAN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이며 사물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정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보기술을 말한다라고 했죠. 자, USN이란 단어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딱 영어를 읽어봐봐요. 영어 읽어보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써있죠. 아하, 유비쿼터스 센서를 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그럼 여기 딱 써있네요.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 얘가 바로 USN입니다. 자, 우리 유비쿼터스에 뭐 붙어 있어요? 태그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QR코드 했잖아요. QR코드는 부착해서 그 자체가 정보를 인식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거를 띡 하고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QR코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태그를 부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볼게요. CALS의 개념은 자, Commerce at Light Speed로부터 컴퓨터 에이드 로지스틱스 서포트로 발전했다. 아, 이거 영어가 어렵네요. 자, CALS 우리 교재에 CALS가 있으면 딱 요거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예요. 끝. 얘는 얘예요. 여기서부터 얘로 발전된 거 아닙니다. 그냥 얘는 얘입니다. 그래서 종이 없어지는 거 우리 자동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라는 거지 얘로 발전된 거 아니에요. 3번 틀렸고요. 자, 4번 ASP란 응용 소프트웨어 공급 서비스를 뜻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자체 개발에 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자, ASP 뭐예요? 자, 이 솔루션 네트워크 사업자,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개발 못하니까 다른 사람 개발 잘하는 사람한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개발한 거 가져다가 나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용할 때 자체 개발에 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면 내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하러 남이 만든 걸 가져다 써요. 그쵸? 이거죠. 자체 개발에 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굳이 더 많이 발생? 아니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이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IoT. 우리 평소에 되게 많이 듣고 있죠. IoT. IoT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활용되게 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자, IoT가 딱 요 정의죠. 자, 사물 인터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단어죠. 얘가 바로 IoT입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물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정의가 나왔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CVO는 Carrier Vehicle Operations 약어로서 화물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차량 및 화물을 추적 관리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CVO 이제 교재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 앞에 영어가 캐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커머셜 이랬거든요. 그래서 CVO가 Carrier Vehicle Operation의 약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Commercial Vehicle Operation의 약어이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여기 영어가 틀렸네요. 땡. 자, 2번이요. KRNet은 무역 정보망으로서 무역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자, KRNet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건 아니에요. 얘는 이제 화물 통관할 때요. 화물 자동차 운송할 때 그 EDI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요. 자, 요거는 화물 컨테이너 같은 거 그런 EDI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땡이에요. 자, 3번이요. KT넷은 물류 정보망으로서 물류 업무의 온라인화를 위해서 개발된 정보망이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물류 업무의 온라인화가 아니고요. 얘는 통관 자동화 같은 거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폴트미스는 항만 운영관리 시스템으로서 한국물류협회가 개발 및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폴트미스는요, 항만, 말 그대로 폴트에서 항만입니다. 항만을 관리하는 건데요. 그럼 항만을 관련된 물류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얘도 해양수산부가 얘를 개발 및 운영해서 항만이니까 해양수산부가 개발 및 운영하였다라고 해서 4번도 다 틀렸네요.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자, 5번이요. VAN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로서 제3자 데이터 통신업자를 매개로 하여 기업 간의 자료를 교환하는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딱 VAN은 부가가치 통신망하고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VAN은 부가가치 통신망. 요거 꼭 알아주시고요. 참고로 VAN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EDI라는 단어 다 기억하세요? EDI는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죠. VAN은 부가가치 통신망이에요. 즉 EDI를 하기 위해서 우리 VAN을 이용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돼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이요. A 기업은 4개의 지역에 제품 공급을 위해 지역별로 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물류센터에서 필요한 안전재고는 목표 서비스 수준과 수요 변동성을 반영한 확률 기반의 안전재고 계산 공식인 Z에다 시그마를 곱하여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현재 필요한 안전재고는 각 물류센터당 100개로 파악되고 있다. 물류센터를 중앙 집중화하여 1개로 통합한다면 유지해야 할 안전재고는 몇 개인가? 단 수요는 정규 분포를 따르며 4개의 지역의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4개에 있었던 물류센터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럼 4개에 각각이 100개씩 필요한데요. 개를 묶으면 안전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몇 개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볼 거면 우선 제일 먼저 평균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4개인데 평균적으로 물류센터당 100개라고 써있죠. 그러면 결국은 100개가 평균이겠죠. 만약에 이게 평균이 아니면 다 더해서 나누기를 하시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평균이니까 100이에요. 100개인데 자, 4개를 통합해요. 그럼 4개 통합하면 그 4개 통합한 거에 루트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2구 100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400개가 원래는 400개죠. 왜요? 4개면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 여기도 100개. 4개가 100개씩 해서 안전재고가 100개, 100개, 4개니까 400인데 얘를 하나로 묶으니까 안전재고가 줄어들었네. 200개로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한 4번하고 5번은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왜요? 400개를 줄이니까. 그래서 요 3개 중에 보는데 자, 우리 이렇게 루트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이요. 공급사슬 통합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1번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교환이 원활해진다. 2번 생산 계획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용이해진다. 3번 공급사슬의 전 후방에 걸쳐서 수요의 변동성이 줄어든다. 4번 물류센터 통합으로 인해 리스크 풀링이 사라진다. 자, 5번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재고 품절 가능성이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급사슬 통합이에요. 그 공급사슬, 즉 나에게 공급해주는 사람, 그다음 내가 판매하는 그 전체를 통합을 해서 좀 관리를 하자라는 건데 통합하는 거랑 거리가 먼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짧은 문제지만 조금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좀 찾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4번이죠.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왜 4번이 틀렸을까요? 자, 4번 보면
물류센터 통합으로 인해 리스크 풀링이 사라진다. 사실 이게 용어를 처음 접해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는 알아요. 우리 위험. 그쵸? 근데 리스크 풀링이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위험들이 막 있는데 걔네를 하나로 좀 통합을 해놓으면, 즉 묶어놓으면 조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 요소를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험을 통합해서 걔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거. 그럼 자 봐봐요. 리스크 풀링은 위험을 줄이는 건데 물류센터 통합으로 위험을 줄이는 게 사라진다는 말은 위험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그쵸? 통합하면은 우리 왜 통합해요? 좋으려고. 그쵸? 좋으려고 통합하는 거잖아요. 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럼 얘는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 볼게요. 자, 30번. 공급자 재고관리 VM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VMI가 뭐예요? 공급자 재고관리, 즉 내 재고를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 공급자가 대신 관리를 해준다. 내가 관리를 하는 건 맞겠지만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해서 언제쯤 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얘를 미리 주문을 해야지? 라는 건가? 조금 아니면은 언제쯤 생산을 미리 요청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재고를 나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미리 관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언제쯤 재고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미리 생산해서 준비하겠구나가 나오겠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얘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공급자 재고관리 VMI는 나의 재고를 나에게 공급해주는 그 공급자가 대신 관리를 좀 해준다라는 건데,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요? 내 정보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유통업자가 생산자에게 판매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내 유통업자가 물론 내 정보를 조금 주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팔리는지를 알면 이러한 경향으로 팔리니까 그 사람이 내 재고를 관리해서 언제쯤 생산해서 나에게 주면 되겠구나를 계획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재고 주문권을 부여한다. 자, 이거 어때요? 내 구매자가 나한테 공급해주는 사람한테 내 거 이거 재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언제쯤 가져다 주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가져다 드릴게요? 얘기하면 되죠. 맞겠죠. 그쵸? 자, 3번.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공급 스케줄 관리하는 거? 역시 맞죠. 자, 4번이요. 생산자와 부품 공급업자는 신제품을 공동 개발한다. 그 사람이 나의 것을 관리해 주는데 굳이 공동 개발까지? 그쵸? 공동 개발까지는 조금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나의 재고를 공급한 사람이 관리를 해준다. 이게 바로 VMI죠. 그래서 신제품 공동 개발까지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이요. 생산자는 부품 공급자와 생산 계획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즉 부품 공급업자하고 언제쯤 생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면 서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좋겠죠. 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요. 자, 이제 31번 공급 사슬 관리 SCM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2번 생산자와 공급자 간의 협력을 통하여 이익 평준화를 실현할 수 있다. 3번 공급사슬 파트너십을 통하여 재고 품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4번 공급사슬 파트너십을 통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번 공급사슬 파트너십을 통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SCM의 효과랑 좀 거리가 먼 게 있는데 다 찾으셨나요? 자, 답은 2번이죠. 자, 공급사슬 관리가 뭐예요? 나에게 가져다주는 내 조달업체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내가 판매하는 업체하고 반품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다 협력을 통하여 하는 건 좋은데 이익 평준화까지, 이익을 맞출 필요까지는 있을까요? 그쵸? 이익 평준화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32번입니다. 자, 32번은 꼭 맞췄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맞췄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볼게요. 32번. 표준 파레트 T11형과 T12형의 치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단순 암기 문제인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답은 4번이죠. 자, T11형은 11, 11이 있는 것, 즉 1100에 1100. T12형은 여기 있는 11, 11에서 하나는 12로 가고 하나는 떨어지는 거, 10. 그래서 1000에 120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11형은 1100에 1100, T12형은 1000에 1200입니다. 답 4번이요. 자, 이제 33번 문제 볼게요. 자, 33번이요. 표준 파레트 T11형을
ISO 규격의 20피트 해상 컨테이너에 2단으로 적입할 경우에 컨테이너 내에 적입할 수 있는 최대 팔레트 수량은 자, T11형 방금 봤는데 자, 다 기억하세요? T11형 이거 다 아시겠죠? 방금 풀었던 문제니까 1100에 1100입니다. 가로 세로가 다 1100, 1100이에요. 자, 그러면 20피트 컨테이너의 수치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몇 개가 들어간다라는 거 보셔도 되니까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 엄청 큰 차가 뒤에 큰 네모 박스 같이 진짜 큰 거를 막 끌고 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게 20피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렇게 길게 박스가 있죠. 컨테이너입니다. 자, 여기 앞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끌고 가죠. 차를 못 그렸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린 거에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요거는 치수를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그냥 이해만 하셔도 돼요. 자, 가로가 5899고 요 차는 지울게요. 너무 못 그렸어요. 자, 5899고요. 세로는 2348입니다. 자, 그러면 1100에 1100, 즉 가로가 1100이고요. 세로가 1100이면 여기 봤을 때 1100짜리가 두 개가 가면 2200이죠. 그쵸? 그럼 여기 이렇게 두 개까지밖에 못 쓸죠. 세 개를 실으면 걔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로에 눕혔어요. 그럼 세로 입장에서 1100이 다섯 개가 들어가면 5500이니까 여섯 개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어우, 제가 참 그림을 못 그리네요.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가죠. 조금 남겠죠, 뒤에는. 하지만 어쨌든 1100에 1100은 요거밖에 못 들어가요. 즉, 여기에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개가 가로에 깔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20피트 컨테이너는 한 줄로 T11형을 쫙 깔았을 때는 다섯 개, 즉 5, 20, 10개가 들어가는구나까지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문제 풀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요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섯 둘 하니까 10개죠. 10개가 깔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단. 2단이면 1층에 딱 10개를 깔고 위에 2층에 또 깔라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2단. 아하, 20단, 20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에 팔레트를 이렇게 다 넣었을 경우에 몇 개냐라고 했을 때 20피트는 우선 10개. 요건 좀 암기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5, 20 해서 10개. 근데 2단이니까 20개. 그러면 답은 당연히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수까지는 사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에 10개가 들어간다. T11형이 10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가로 5개, 세로 2개에서 5, 20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이제 34번 문제 볼게요. 물류 표준화의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수송 부문, 보관 부문, 하역 부문, 포장 부문, 정보화 부문. 자, 이 중에서 물류 표준화의 대상이 아닌 거 있나요? 없죠. 다 맞네요. 답은 5번이네요. 그쵸? 다 물류 표준화에 들어가죠. 수송도 표준화 시켜야 돼요. 보관도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딱 치수 맞춰가지고 표준 맞추면 좋잖아요. 자, 하역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도 마찬가지고 정보도요. 우리 보통 표준화를 많이 시키자 계속 이렇게 교재 많이 받잖아요. 모든 걸 다 표준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답은 5번이요. 자, 이제 3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5번. 공동수 배송의 효과가 아닌 것은 자, 공동수 배송이 뭐예요? 뭐 여러 개를 모아서 공동으로 수송을 하자, 배송을 하자 이 말이죠. 공동으로 하는 거랑 거리가 먼 거를 볼게요. 자, 1번. 운송 차량의 공차율 증가. 공차가 뭐죠? 공차는요, 차가 비는 거예요. 그럼 공차율 증가하면 좋아요? 안 좋죠. 운송한 사람 입장에서 차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한 번에 가는 게 좋지. 빈 차로 움직이면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시간도 오히려 허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안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1번이 틀렸겠죠. 그렇죠? 왜 공동으로 수배송을 해요? 같이 하려고, 뭔가를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근데 차가 비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차가 비는데 공동을 하는데 차가 비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이요. 공간의 활용 중대 맞죠? 자, 공간 좀 남은 거를 다 여러 개 공동해서 같이 활용하자. 자, 3번 주문 단위 소량화를 대응할 수 있다. 소량으로 많이 하니까 전체를 같이 해서 그걸 대응한다 라는 거. 그다음 4번 차 한 대로 다 같이 가니까 교통 혼잡 완화 됐죠. 5번 대기 오염이나 소음도 환경 문제 맞죠? 여러 대의 차가 가느니 하나로 딱 가면 아무래도 대기 오염, 소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다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어요. 자, 이제 36번 문제 볼게요. 자, 3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동의 수배송 운영 방식은 운송업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화주로부터 수주를 받아 조합원에게 배차를 지시하는 방식. 고객의 주문 처리에서 화물의 보관, 운송, 배송까지의 모든 업무를 공동화하는 방식이 그랬죠. 자, 이것은 사실 물류관리론에서 사실 나오지 않았고 뒤에 화물운송론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5과목을 어쨌든 다 공부를 하시니까 요것도 쉽게 맞추셨을 수 있으리라고 믿을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요. 4번 공동수주 공동배송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동수주 공동배송형이에요. 자, 이제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순물류와 영물류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물류가 뭐고 영물류가 뭐죠? 순물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물건 사와서 자,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고객한테 가는 거. 그게 바로 쭉 순차적으로 가는 순수하게 가는 그 순물류. 영물류는 뭐예요? 거꾸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반품, 회수, 폐기 이런 게 영물류죠. 자, 순물류하고 영물류의 차이점을 보실 때 영물류만 봤을 때는 딱 이거예요. 순물류는 좀 편한데 영물류는 복잡하다. 영물류는 복잡하고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품질 측면. 순물류는 제품 품질이 일정한데 영물류는 품질이 상이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니은 가격에서. 제품 가격이 순물류는 일정한데 영물류는 제품 가격이 상해요. 다 영물류는 복잡하고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귿이요. 제품 수명주기. 순물류는 제품 수명주기의 관리가 용이한데 영물류는 제품 수명주기의 관리가 어렵다. 맞죠? 자, 리을 회계 측면에서도 순물류는 물류비용 파악이 용이한데 영물류는 물류비용 파악이 어렵다. 다 맞네요. 자, 그럼 미음이요. 구성원 측면에서 순물류는 공급망 구성원 간의 거래 조건이 복잡하고 영물류는 공급망 구성원 간의 거래 조건이 단순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럼 당연히 미음이 틀렸겠죠. 우리 뭐라고 했어요? 순물류는 간단한데 영물류는 복잡하고 어려워요. 아, 바뀌었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물류는 다 상이하다, 어렵다, 뭐 어렵다, 복잡하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3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세관에서 물류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세계관세기구 WCO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표준협력 제도로서 도입하였다. 상호 인정 협약을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서도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제도가 뭐냐면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요것만 좀 우리 암기해 줄까요? 자, 어느 수준 이상을 충족하면요. 통관 절차 중 좀 간소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바로 AEO예요. 자, 통관 절차 간소해 주는 게 뭐라고요? AEO. 자, 요거는 우리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답은 1번이요. 자, 이제 39번 문제 볼게요. 녹색 물류 추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녹색 물류 환경을 사랑하는 거죠. 환경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공동수배송 추진.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공동수배송 문제 풀었잖아요. 공동수배송 하니까 어때요? 여러 대의 차가 갈 거를 하나로 가니까 아무래도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거 절감할 수 있겠죠. 환경오염 절감시킬 수 있어요. 자, 1번 맞겠죠. 자, 2번이요. 소량 다빈도 수송 추진. 자, 소량 다빈소가 뭐예요? 조금씩 자주 가는 거. 조금씩 자주 가면 자동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갈 것이고 여러 대가 갈 것이고 그러면 매연도 나올 것이고 환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네? 그쵸? 그러면
2번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녹색 물류가 아니네요. 소량 다빈도는 물류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게 갈 수는 있지만 녹색 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되겠죠. 왜요? 환경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가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이요. 모달 시프트 추진. 모달 시프트가 뭐죠? 모달 시프트가 뭐냐면요. 자, 친환경 녹색 물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선 맞죠? 자, 모달 시프트는 친환경 녹색 물류를 위하여 자, 화물 자동차의 운송을 조금 없애고 대신 이렇게 화물 자동차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대신해서 뭐 항만 운송이나 연안 운송 또는 철도 운송 같은 거를 이용을 하자라는 게 바로 모달 시프트입니다. 즉 환경을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화물 자동차보다는 철도나 배를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회수 물류의 활성화. 자, 우리 회수 물류 활성화니까 아무래도 폐기물이 많이 적게 나오겠죠. 쓰레기가 적어지니까 환경 사랑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공병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모으는 이유가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자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5번이요. 저공해 운송수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렇죠? 저공해 운송수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자, 40번 문제네요. 자, 블록체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블록체인이 지난 회차, 즉 2019년도에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요. 그때는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해서 다 블록체인 찾는 거였고,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관한 설명. 자, 1번이요. 분산 원장 또는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리며 암호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에서 출발했다. 자, 그렇대요. 1번 맞아요. 2번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데이터를 개인 사용자들의 디지털 장비에 저장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분산형 정보기술이다. 자,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정의겠죠. 얘가 블록체인입니다. 자, 3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이다. 이것도 맞고요. 자, 4번이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자, 우선 답은 4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퍼블릭이 뭐예요? 약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퍼블릭이니까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맞는데, 자, 프라이빗 뭐예요? 개인적인 느낌이 딱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내 개인적인 겁니다. 즉 어떤 기관이라던가 기업 같은 곳이 그들이 딱 허용한 사람들만 접근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프라이빗은 뭔가 개인적인 느낌.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이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컨소시엄, 협회나 기관 같은 곳이 딱 그들이 허가받은 사람들만, 그들이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컨소시엄에 의해서 그 협회 같은 곳들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40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부터 지금 40번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자, 문제 좀 풀기 수월하셨나요? 자, 이거 꼭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틀렸거나 몰랐던 게 있으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꼭 본인 걸로 만들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